아버지가 막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1조 원짜리 회사를 통째로 빼앗고 나를 길거리로 내쫓으며 차갑게 모욕했다. 멍청하면 죽는 거야. 그가 회장 자리에 올라 해담 전체가 완전히 자기 손안에 들어왔다고 믿던 날, 아버지는 갑자기 지팡이를 짚고 주주총회장 한가운데 나타났다. 아버지는 새파랗게 질린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재미있는 연극도 이제 막을 내렸구나, 사위야. 나는 한때 내가 가장 견고한 성 안에서 사는 공주라고 생각했다. 언제나 내 뒤에 서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평생 내 손을 잡아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있었다. 한남동에는 무슨 일이 밖에서 벌어지더라도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전히 내가 속한 곳이 있다고 생각했던 집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 사흘 만에 무너졌다. 아버지이자 회장인 한도진의 SUV가 강원도의 한 산길에서 통제력을 잃은 지 사흘 뒤였다. 차는 가드레일을 부수고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졌다.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했을 때 차체는 거의 뼈대만 남을 정도로 타버린 상태였다. 그들은 며칠 동안 계속 수색했다. 아버지는 찾지 못했다. 아버지가 평소 차던 시계와 위쪽 비탈에 남은 핏자국 하나만 발견했다. 아무도 아버지가 죽었다고 단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높이에서 차가 그렇게 뼈대만 남도록 타버린 상황에서 누구도 더 이상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리지 못했다.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추모식을 치러야 했다. 사흘 내내 태겸은 내 곁에 있었다. 그는 조문객을 맡고 찾아온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이고 화환 하나하나를 정리했다. 심지어 나 대신 아버지의 옛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까지 했다. 모두가 말했다. 예린 씨, 그래도 아직 운이 좋은 편이에요. 한 회장님은 안 계시지만 좋은 남편은 남아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손까지 잡았다. 태겸 씨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한 회장님이 끌어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예린 씨를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추모식 마지막 날 밤 조문객들은 거의 다 돌아간 뒤였다. 상 위의 향은 아직 타고 있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은 하얀 화환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내가 제단 앞에 앉아 있을 때 태겸이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겼다. 그는 내가 밥을 먹었는지 묻지도 않았고 위로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 뭉치 하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님은 이제 돌아오지 않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태겸이 서류 뭉치를 내 쪽으로 밀었다. 서명해.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위임장, 의결권 양도, 내 명의로 된 지분에 대한 통제권 이전. 각 장은 모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다. 권태겸.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게 뭐야? 해담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이사회가 혼란에 빠졌어. 은행도 신용 한도를 다시 검토하려고 해. 새로 진행 중인 3개 프로젝트도 전부 중단될 위험이 있어. 그는 허리를 곧게 폈다. 지금 당장 충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아버님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의결권 전부를 오빠한테 넘겨야 한다는 거야? 넘기는 게 아니야. 태겸이 미간을 찌푸렸다. 위임하는 거야. 나는 회사를 살리려는 거야. 나는 서류 한 장 한 장을 바라보았다. 오빠가 해담을 살리고 싶은 거야? 아니면 해담을 갖고 싶은 거야?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나는 서류를 다시 밀어 돌려보냈다. 나 서명 안 해. 방 안은 향끝이 타들어가며 톡톡 소리를 내는 것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태겸은 아주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팔에 두르고 있던 상장을 풀었다. 사흘 동안 그가 지어 보이던 슬픈 표정이 사라졌다. 좋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지금부터는. 태겸이 내 쪽으로 몸을 숙였다. 나를 원망하지 마. 바로 그때 복도 밖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오미숙이 들어왔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불과 오후까지만 해도 그녀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 지금 미숙은 짙은 붉은색 벨벳 원피스로 갈아입고 있었다. 목에는 내가 직접 생일 선물로 사준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흘끗 보더니 의자를 끌어앉았다. 서명 안 한다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저와 태겸 씨 사이의 일이에요. 미숙이 웃음을 터뜨렸다.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네가 해담의 귀한 딸이었지.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 사람이 이제 없으니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일 뿐이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어머니가 앉아있는 이 집도 제 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즉시 사라졌다. 다시 말해봐. 남의 것을 너무 빨리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작, 뺨을 맞은 충격에 내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미숙은 내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인연이 아직도 나한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덤벼? 그녀가 세게 잡아당겼다. 나는 균형을 잃고 무릎을 돌바닥에 부딪혔다. 입안에 곧바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나는 태겸을 바라보았다. 마지막까지 어리석게도 그 순간만큼은 나는 나와 6년을 함께 산 남자가 한마디쯤은 해주기를 바랐다. 엄마, 그만해. 그 한마디면 됐다. 하지만 태겸은 그저 태연하게 셔츠 소매 끝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벨을 눌렀다. 경호원 2명이 들어왔다. 휴대폰, 은행카드, 차, 열쇠, 전부 가져가. 나는 얼어붙었다. 태겸아,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사준 집이야. 그가 몸을 숙여 나를 내려다보았다. 아버님은 이제 다시 돌려달라고 하러 여기 올 수 없어. 미숙이 팔짱을 꼈다. 맞아. 이제 이 집은 우리 아들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확신하세요? 미숙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아직도 여기로 돌아올 꿈을 꾸고 있어? 그녀는 문 밖을 똑바로 가리켰다. 꺼져. 태겸은 여전히 말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다. 저 여자 끌어내. 경호원 2명이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팔을 뿌리쳤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거실을 지나 현관 계단을 지나 결혼식 날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며 서 있던 바로 그 대문까지 끌고 갔다. 서울의 비는 뼛속까지 시렸다. 나는 밖으로 밀려났다. 나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다. 휴대폰도 빼앗겼다. 지갑도 없었다. 상복은 점점 젖어갔다. 입가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나왔다. 철문이 쾅 하고 닫혔다. 2층 발코니에서 미숙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겸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네 아버지가 없는데 네가 아직도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오늘 밤을 똑똑히 기억해. 빗속에서 내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언젠가는 이 대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닐 테니까. 나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밤 어디에서 자야 할지도 몰랐다. 차가운 길바닥을 한 걸음씩 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시리도록 아팠다.
그러다 그 빗속에서 갑자기 한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2주 전, 나는 거의 40도에 가까운 열이 났다. 태겸은 저녁 내내 내 곁에 있었다. 그는 죽을 끓였다. 차가운 수건을 갈아주었다. 내가 몸을 일으켜 앉도록 부축했다. 조금만 더 먹어. 회사 일은 나한테 맡겨.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태겸은 서류 뭉치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해담에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 네가 주주니까 몇 군데 서명해야 해. 당시 내 머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태겸은 한 장씩 넘겼다. 여기도.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마다 그대로 서명했다. 꼼꼼히 읽지 않았다. 그 서류를 내민 사람이 내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등을 타고 흐르는 빗물보다도 더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태겸이 추모식에서 내민 서류 중 일부에는 이미 내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뒤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그 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태겸은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갑자기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기댈 곳을 잃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인도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췄다. 해담을 빼앗을 계획이 이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SUV는 멀쩡하게 운행되던 차, 강원도의 산길, 절벽 아래로 추락한 차, 아버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자 온몸이 굳었다. 태겸이 아버지가 사라질 날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사고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나는 날이 밝아 올 무렵 박광철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20년 넘게 아버지의 차를 운전해온 사람이었다. 문이 열리자 흠뻑 젖은 채 맨발에 입술까지 붉게 부어있는 나를 본 광철은 놀라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예린 아가씨, 태겸 씨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식탁 옆 의자에 앉아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서류 뭉치, 뺨을 맞은 일, 대문, 그리고 태겸. 광철은 끝까지 들었다. 그의 손이 꽉 쥐어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말했다.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원으로 떠나기 이틀 전 광철이 직접 아버지의 SUV를 정비하러 맡겼다. 브레이크는 정상이었다. 조향 장치도 정상이었다. 심각한 이상은 없었다. 그런데 현장 보고서에는 차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광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두고 온 지갑을 가지러 해담의 차고로 돌아갔다. 그 시간에는 그곳에 아무도 없어야 했다. 하지만 광철은 태겸의 최측근 비서가 아버지의 차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태겸 씨가 서류를 두고 갔다고 하더군요. 광철이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차는 회장님의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태겸 씨는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조대가 계곡 아래에서 차를 찾았을 때 회장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에 있는 제 지인이 위쪽 비탈에 핏자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핏자국이요. 차가 산비탈에 부딪힌 뒤 아래로 추락하면서 생긴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무도 그것을 특별한 징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말이 없어졌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광철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기억해 두었다. 그가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최근 회장님께서는
해담에서 빠져나간 몇몇 자금을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광철이 말을 멈췄다. 태겸이는 내가 늙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못 보는 줄 알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입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는 회장님께서 이런 당부도 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예린이부터 지켜줘. 그리고 어떤 결론도 성급하게 믿지 마. 나는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광철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을 때 그의 손에는 오래된 휴대전화 한 대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께서 한 달쯤 전에 이걸 저한테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아가씨께만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휴대전화 안에는 녹음 파일 하나만 있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몇 초 동안 가벼운 잡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린아,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아빠가 가장 걱정하던 일이 벌어진 거겠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집에서 함께 맞던 아침처럼 여전히 차분했다. 최근 아빠는 해담과 납품업체들 사이에서 몇몇 수상한 거래를 발견했다. 자재 가격이 부풀려져 있었고 프로젝트 자금은 중간 업체들을 거쳐 이동하고 있었다. 아빠는 경영진 중 누군가가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는 광철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의심은 증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있든 분노만으로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태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사고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도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곧바로 경찰에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도 남기지 않았고 숨겨둔 비밀 자금이나 미리 준비된 승리 같은 것도 없었다. 단 하나의 이름만 있었다. 유상호. 아빠가 믿는 변호사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라.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게 다예요, 아빠? 휴대전화는 대답할 수 없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아빠는 네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너보다 강한 사람을 찾아 모든 걸 대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라는 걸 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빠가 너를 너무 오래 감싸줬다. 아빠는 집을 남겨줄 수 있다. 돈도, 주식도. 하지만 네가 스스로를 지킬 줄 모르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걸 가져가게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너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녹음이 끝났다. 나는 휴대전화를 끌어안고 아주 오래 울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안의 질문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나는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해줄지를 묻지 않았다. 나는 광철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유 변호사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을 구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유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는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지도 않았고 해담으로 다시 데려가지도 않았다. 차는 여의도의 한 오피스 빌딩 앞에 멈췄다. 17층에는 명진 인베스트먼트가 있었다. 아버지가 초창기부터 투자해온 투자회사였다. 회의실에서 유 변호사는 내 앞에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 기회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 아가씨가 한 회장님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담을 넘겨드리지는 않습니다. 나는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다. 그는 계속 말했다. 자기 것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서류철을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럼 시작하죠. 처음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현금 흐름 보고서, 공급 계약서, 프로젝트 비용, 단기 부채, 지급 일정. 어떤 용어들은 3번이나 다시 물어봐야 했다. 아무도 나를 아가씨처럼 대하지 않았다. 나도 그러기를 바라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 나는 한 미지급금을 가리키며 해담이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나이든 한 전문가는 펜을 내려놓았다. 한 아가씨, 잘못 보고 계십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잘못됐죠? 돈이 부족한 것과 일부러 지급을 늦추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수치가 적힌 자료를 내 쪽으로 돌렸다. 돈이 부족하다는 건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해담에 돈이 있습니다. 다만 원래 납품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을 뿐입니다. 나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3건의 송금이 같은 날 이루어져 있었다. 도착지는 3곳의 중간업체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 3회사와 거래한 내역을 전부 주세요. 전문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제대로 봐야 할 곳을 보기 시작하셨군요. 그날 밤 나는 거의 책상에서 떠나지 않았다. 3 중간업체는 이름도 주소도 달랐다. 하지만 해담은 그들을 통해 철강과 마감 자재를 직접 구매할 때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사고 있었다. 그 돈의 일부는 이후 소규모 컨설팅 회사들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회사들에서 돈은 다시 경영진 2명과 연결된 계좌들로 들어갔다. 2 사람 모두 태겸이 데려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도표를 바라보았다. 해담이 100을 지급하면 실제 납품업체는 약 70을 받는 거군요. 나머지는 이 회사들을 돌고 도는 건가요? 분석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태겸은 몰래 해담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부족한 금액을 들고 내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회사가 곧 파산할 거야. 나만이 살릴 수 있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기 손으로 집에 불을 질렀다. 그러고는 문 앞에 서서 자기에게만 불을 끌 물이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 정도면 그를 조사 대상으로 넘길 수 있나요? 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정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자금 흐름을 태겸 씨와 직접 연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프로젝트 현황판을 바라보았다. 태겸은 방금 대형 계약 3건을 더 체결한 상태였다. 그는 돈을 원했다. 하지만 그가 더 원한 것은 회장 자리와 자신이 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다는 느낌이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그는 해담의 현금 흐름 능력을 넘어서는 수의 프로젝트를 떠안고 있었다. 나는 빨간 펜을 집어들었다. 그럼 막지 마세요. 유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하게 두세요. 더 빌리게. 더 계약하게.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게 두세요. 나는 처음으로 태겸의 진짜 약점을 이해했다. 어리석음이 아니었다. 탐욕이었다. 나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언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해담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태겸은 점점 더 내가 무너졌다고 믿었다. 일주일 뒤 그는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했다. 방송에서 태겸은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한 회장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제가 책임지고 회담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 속 글을 바라보다가 음소거했다. 한남동 저택에서는 미숙도 진짜 안주인처럼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방으로 옮겨 들어갔다. 커튼을 바꾸고 침구도 바꿨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도에 걸린 아버지와 내 사진을 떼라고 시켰다. 나와 가깝게 지내던 가사도우미 2명은 해고당했다. 이 집은 주인이 바뀌었어. 옛 주인만 기억하는 사람을 둘 필요 없어. 주말이면 미숙은 친구들을 불러 차를 마셨다. 그녀는 친구들을 데리고 층마다 구경시켜 주었고 심지어 내 드레스룸까지 열어 보여주었다. 한 여자가 내가 쓰던 가죽 가방을 들었다. 이거 너무 예쁘다. 미숙이 웃었다. 마음에 들면 가져. 예린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 여자는 망설였다. 그래도 이건 걔 물건이잖아. 미숙은 어깨를 으쓱했다. 걔가 무슨 낯으로 돌아오겠어. 유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 나는 생각했던 만큼 화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물었다. 태겸이 방금 뭘 계약했죠? 서류철 3개가 내 쪽으로 밀려왔다. 새 프로젝트 3건, 대출 3건, 대규모 공급 계약 3건. 나는 빨간 펜으로 각 프로젝트에 동그라미를 쳤다. 유 변호사가 말했다. 지금 움직이면 명진이 최소한 한 프로젝트는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요. 왜죠? 지금 치면 그가 몸을 사릴 거예요. 나는 3개의 빨간 원을 바라보았다. 더 올라가게 두세요. 더 빌리게. 더 계약하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까지. 유 변호사가 물었다.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게 할 생각입니까? 나는 가장 큰 원 위에 펜촉을 내려놓았다. 지붕까지요. 그리고 말했다. 1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람만큼 아프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해담이 정확히 어디에서 약해지고 있는지 알려면 보고서만 읽어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취직했다. 아가씨도 고생을 견딜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다. 해담에 돈을 대는 사람들이 자주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간 것이었다. 건설업자, 철강회사, 임원, 은행 관계자,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은 종종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종업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점심 내가 룸에서 식탁보를 갈고 있을 때 한 건설업자가 말했다. 해담이 대금을 거의 3달째 밀리고 있어. 맞은편 사람이 미간을 찌푸렸다. 3달이나. 한 회장님 때는 안 그랬잖아. 지금은 태겸이잖아. 그놈이 프로젝트 3개를 동시에 떠안았어. 어디서 돈을 돌리겠어. 나는 계속 내 일을 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했다. 그날 밤 나는 그 정보를 명진으로 가져가 대조했다. 일치했다. 며칠 뒤 한 철강회사 임원이 말했다. 이번 주에 해담이 돈을 안 주면 다음 출하는 중단해. 또 일치했다. 또 한 번은 은행 관계자 2명이 해담의 현금 흐름을 언급했다. 진행이 계속 늦어지면 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해.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다. 낮에는 들었다. 밤에는 확인했다. 나는 해담이 간판에 적힌 이름이나 회장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점점 이해하게 되었다. 건설회사는 현금 흐름과 공사가 꾸준히 돌아가는 것으로 살아간다. 태겸이 지금 지고 있는 빚을 제때 갚기만 해도 그는 스스로 숨이 막히게 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태겸은 3명의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였다. 그는 VIP 구역 근처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나를 발견했다. 걸음을 멈췄다.
그러더니 크게 웃었다. 예린? 그는 내 유니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난 네가 어디로 숨어버린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네. 태겸은 지갑을 꺼냈다. 지폐 몇 장을 꺼냈다. 돌바닥 위로 떨어뜨렸다. 주어. 생활비라고 생각해. 함께 온 사람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맨 뒤에 서 있던 남자는 웃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태겸을 바라본 뒤 내 발밑에 떨어진 지폐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얼굴을 기억해 두었다. 나는 몸을 숙였다. 태겸은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래? 고개 숙일 줄 알면 사는 게 편해져. 나는 지폐를 한 장씩 주워 반듯하게 편 뒤 쟁반 위에 올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손님. 그는 웃으며 VIP룸 안으로 들어갔다. 웃지 않았던 남자도 그 뒤를 따라갔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는 반초 정도 걸음을 멈췄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유 변호사에게 물었다. 태겸과 같이 있던 맨 마지막 사람은 누구예요? 강 대표입니다. 자재회사 사장입니다. 해담이 그분에게 꽤 많은 돈을 빚지고 있습니다. 나는 화면에 뜬 사진을 바라보았다. 약속을 잡아주세요. 이틀 뒤 강 대표는 명진이 해담의 매출 채권을 인수하는데 동의한 첫 번째 채권자가 되었다. 서명하기 전 그가 말했다. 나는 아가씨 집안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식당에서 한 가지를 봤습니다. 태겸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모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는 계약서를 내 쪽으로 밀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어려운 날이 오면 거래처도 그렇게 대할 겁니다. 나는 서명했다. 태겸은 장부에만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간관계 하나하나까지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다. 한 달 뒤 나는 서울에서 열린 기업인 모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명찰의 한 회장님의 딸이나 태겸의 아내라고 적혀 있지 않았다. 오직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한예린, 명진인베스트먼트 구조조정팀. 태겸은 기업인들 사이에 서 있었다. 미숙은 그의 옆에 있었다. 그녀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몇 초 동안 멈칫했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어머나, 화장실 청소하던 애도 여길 들어올 수 있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미숙이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아니면 여기 부자들이 많다는 얘기 듣고 일자리 구하러 왔니? 이렇게 큰 호텔이면 화장실 청소할 사람도 부족하겠지. 나는 그녀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미숙은 점점 더 기세등등해졌다. 정장 좀 입었다고 사람들이 네가 식당 바닥을 기어 다녔던 걸 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태겸이는 불쌍해서 너한테 돈까지 줬잖아.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행사 주최 측 책임자가 다가왔다. 그는 미숙을 지나쳐 내 앞에서 멈췄다. 한 아가씨, 드디어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었다. 태겸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행사 책임자는 나를 몇몇 손님들에게 소개했다. 명진은 최근 건설업계의 대규모 채권 일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겸은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서 있는 거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예전에 내가 당신을 떠나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고 물었지. 그는 말이 없었다. 대답해 주려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꽤 잘 지내. 나는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 한남동에서 차를 마셨던 여자 한 명이 다가와 내게 인사했다. 한 아가씨, 만나서 반가워요. 그녀는 미숙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사람은 내 집에 앉아 미숙이 내가 돌아올 낯짝도 없다고 떠드는 말을 듣고 있었다.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언니. 그 여자는 못 들은 척했다. 미숙의 손이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하지만 태겸의 얼굴빛을 정말로 바꾼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강 대표가 다가왔다. 그는 태겸이 보는 앞에서 나와 악수했다. 한 아가씨, 저희 쪽 서류는 명진으로 넘겼습니다. 태겸이 곧바로 그를 돌아보았다. 강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매출 채권 하나를 판 것뿐입니다. 사업일 뿐입니다, 권 회장님. 태겸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나는 그 모자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당연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사흘 뒤 명진이 움직였다. 우리는 회담을 무너뜨리거나 계약에 어긋나는 어떤 수단도 쓰지 않았다. 그저 이미 연체된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납품업체는 회담이 미지급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추가 납품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천의 한 공사 현장은 근무조를 줄였다. 다른 프로젝트는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미뤄야 했다. 은행은 회담의 현금 흐름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회장 자리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태겸에게 전화가 왔다. 예린, 네가 네 아버지 회사를 망치고 있어. 제가 어디를 망쳤는데요? 네가 채권을 사들여서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우리를 압박하게 했잖아. 저는 그냥 당신이 빚진 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을 뿐이에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게 제 잘못인가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나는 내가 정확히 약점을 찔렀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회장 자리를 원했죠. 프로젝트 3건에 서명하고 싶어 했고, 그럼 자기 서명에 책임을 져요. 한참 뒤 태겸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예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법 성장했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 뭔데? 넌 항상 네 눈앞에 보이는 게 판 전체라고 생각해. 나는 말이 없었다. 태겸,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아무것도. 그가 웃었다. 그냥 묻고 싶어서. 정말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전화가 끊겼다. 나는 어두워진 화면을 바라보았다. 공사 현장 2곳이 지연되고 있었다. 은행은 압박을 시작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마음이 없었다. 분명 그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태겸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과소평가했다. 다음 날 아침 7시도 되기 전부터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다. 문자, 전화, 뉴스 사이트 알림. 나는 화면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제목은 이랬다. 고 한 회장 딸, 남편에게 복수하려 외부 투자 펀드와 손잡고 해담 붕괴 시도.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식당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내 사진. 태겸이 던진 돈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내 사진. 명진 사람들과 함께 행사장에 들어가는 내 사진. 그 모든 사진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엮여 있었다. 한예리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몰락했다. 원한을 품었다. 그리고 투자 펀드를 이용해 자기 아버지 회사의 숨통을 조이려 했다. 태겸은 이미 전부터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는 내가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여론은 현금 흐름표나 수백 장의 계약서를 읽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버림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수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오전 9시가 되자 태겸은 두 번째 술을 던졌다. 그는 갑자기 단기 자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형 납품업체 한 곳에 대금이 지급되었다. 철강 운송 차량이 다시 공사 현장으로 들어갔다.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방송에 나왔다. 주가는 하락을 멈췄다. 정오가 되자 태겸은 수백 명의 직원 앞에 섰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적당히 지친 기색이 떠올라 있었다. 목소리를 낮췄다. 아내가 나를 아무리 미워해도 자기 아버지의 평생의 노력을 망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태겸은 채권자들에게 목을 졸리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악당이 되었다. 명진의 전화에는 투자자들의 해명 요구가 끊임없이 들어왔다. 오후가 되자 나는 회의실로 불려갔다. 담당자가 말했다.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당분간 해담 관련 서류 처리에는 참여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내쫓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판에서 빠졌다는 걸 이해했다. 나는 자료를 상자 하나에 정리해 담았다. 작은 임대방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나는 울었다. 태겸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거짓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한 일들을 그대로 이용해 나를 공격하는 증거로 만들어버렸다. 전화가 울렸다. 태겸이었다. 나는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어때? 그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가벼웠다. 온 세상이 널 쓰레기 취급하는 기분, 괜찮아?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말했잖아. 넌 판의 절반밖에 못 본다고. 그리고 태겸은 한 글자씩 천천히 말했다. 멍청하면 죽는 거야.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얼굴을 닦았다. 상자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안에는 여전히 자금 흐름 도표가 있었다. 세 중간 업체의 이름,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SUV에 관한 메모. 태겸은 모든 일을 부부 사이의 복수극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겼다.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이미지나 명진의 돈으로 그를 이길 수 없었다. 그가 다른 이야기로 비틀 수 없는 것이 필요했다. 진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나와 광철, 그리고 유 변호사뿐이었다. 가장 먼저 아버지의 SUV를 정비했던 정비사를 찾았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갔을 때 정비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간판도 철거되어 있었다. 정비사는 일을 그만두었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 광철이 셔터문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나는 이해했다. 태겸이 먼저 움직였다. 광철은 정비소에 CCTV가 있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데이터를 다시 찾아봤을 때 메인 하드디스크는 이미 교체된 뒤였다. 예전 영상은 전부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그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한 전직 직원이 다른 일을 기억해냈다. 아버지의 SUV를 정비하던 날 주차장에서 작은 접촉 사고가 한 번 있었다. 야간 근무 경비원이 나중에 책임을 뒤집었을까봐 그날의 CCTV 영상을 개인 장치에 따로 백업해 두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를 찾아냈다. 60이 넘은 남자는 나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난 부자들 일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유 변호사가 명함을 내려놓았다. 어느 편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CCTV에 찍힌 것만 필요합니다. 결국 그는 다음 날 아침 복사본을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내 전화가 울렸다. 경비원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한 아가씨.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누군가 찾아왔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가 끊겼다. 태겸이 또 한 발 앞서 있었다. 나는 아침이 될 때까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9시쯤 한 젊은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자신을 그 경비원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USB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무서워하세요. 하지만 이걸 지워버리면 평생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영상은 꽤 흐릿했다. 누군가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거나 차량 시스템을 직접 건드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0시 47분 태겸의 최측근 비서가 나타났다. 그는 SUV 바로 옆에서 정비사를 만났다. 몇 분 뒤 그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유 변호사가 바로 말했다.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 만남이 사고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도 아직 없었다. 우리는 계속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사흘 뒤 송금 내역 하나가 나타났다. 태겸 쪽 사람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에서 정비사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 시점은 그 만남 다음 날 아침이었다. 그래도 아직 태겸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바로 그때 유 변호사가 다른 자료 하나를 가져왔다. 태겸 씨가 현금이 부족합니다. 그는 해담 소유의 토지 2곳을 감정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사회 회의록 초안도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서명 명단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이 동의한 건가요? 아직입니다. 유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태겸 씨가 아주 빠르게 합법적인 절차인 것처럼 만들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막을까요? 나는 마지막 장에 아직 비어있는 부분을 바라보았다. 지난번에는 틈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공격했다. 태겸은 즉시 반격했다. 이번에는 고개를 저었다. 서명하게 두세요. 유 변호사가 몇 초 동안 말이 없었다. 거래가 더 진행되면 위험도 커집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직 초안일 때 막으면 태겸은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릴 거예요. 나는 서명란을 가리켰다. 그가 자기 손으로 그 선을 넘어가게 해야 해요. 이틀 뒤 정식 계약서가 나타났다. 마지막 장에는 권태겸의 서명이 있었다. 첨부된 회의록에는 이사회 구성원 2명의 서명도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문서가 작성된 바로 그날, 한 사람은 싱가포르에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부산에 출장 중이었다. 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한 아가씨, 저는 이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모호한 흔적이 아니었다. 태겸은 언론조차 부부 갈등으로 바꿔 말할 수 없는 선을 스스로 넘어버렸다. 나는 그의 서명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당신 스스로 증거를 남겼네. 해담의 임시주주총회가 여의도에서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로비 밖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태겸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몸에 꼭 맞는 어두운색 정장, 침착한 얼굴, 위기를 막 살아남은 사람의 미소. 그는 명진의 공격을 견뎌냈다. 언론은 여전히 그의 편이었다. 그를 의심하던 일부 주주들마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태겸이 단상에 올랐다. 그동안 해담은 한 차례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제가 해담을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다. 내가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색 정장. 유 변호사가 내 옆을 걸었다. 내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웅성거림이 회의장 전체로 퍼졌다. 태겸이 나를 발견했다. 그러더니 웃었다. 아직도 돌아올 낯짝이 있어. 나는 중앙 통로를 곧장 걸어갔다. 있어. 오늘은 누구한테 나를 믿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게 아니니까. 나는 USB를 기술 담당 직원에게 건넸다. 단상 뒤에 화면이 켜졌다. 세 곳의 중간 업체, 자재 가격, 자금 흐름, 태겸이 경영진에 데려온 사람들과 관련된 계좌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상거래일 뿐이야. 이 숫자표 몇 개로 또 나를 모함하려는 거야? 나는 빠지지 않았다. 화면이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갔다. 해담 소유의 토지 2곳, 감정가, 매각 가격, 승인 회의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이사회 구성원이 벌떡 일어났다. 잠깐.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나는 이 회의록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서에 적힌 날짜에는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서명이 아닙니다. 웅성거림이 즉시 더 커졌다. 태겸이 마이크를 꽉 움켜쥐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행정상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차갑게 물었다. 어떤 행정상의 오류가 제 서명을 저절로 만들어냅니까? 태겸이 순간 멈칫했다. 나는 화면을 넘겼다.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온 돈, 정비사의 계좌, 그리고 0시 47분의 영상. 태겸의 비서가 SUV 옆에 나타났다. 봉투를 건넸다.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태겸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흐린 영상이 뭘 증명한다는 거야?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어. 나는 누구에게도 그 차를 망가뜨리라고 지시한 적 없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맞아.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이 당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걸 증명한다고 말한 적 없어. 태겸이 멈칫했다. 이건 그저 한 번의 만남을 증명할 뿐이야. 당신 사람이 예전에 부인했던 만남을. 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고 경비원의 진술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원본 데이터의 사본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강 대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겸이 그를 바라보았다. 강 대표님.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오직 태겸만 바라보았다. 자네는 해담의 지급이 늦어진 건 일시적인 현금 흐름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 그런데 바로 그 기간에 돈은 중간 업체들로 흘러가고 있었어. 그는 서류철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독립감사를 요구합니다. 다른 주주가 곧바로 말했다.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이사회 구성원이 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명 위조 문제가 밝혀질 때까지 권 회장의 경영권을 일시 정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겸이 탱글을 돌아보았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남자가 대답했다. 해담을 지키는 겁니다. 태겸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세 글자였다. 이제 그 말이 되돌아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 달 전 그는 내가 허리를 숙여 줍게 하려고 돈을 바닥에 던졌다. 이제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둘 그의 편에서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말했다.
한 달 전에는 당신이 나를 이겼어. 그때 나는 해담을 되찾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태겸이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USB 위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오늘 나는 자리를 차지하러 돌아온 게 아니야. 나는 증명하러 돌아왔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태겸이 마이크를 낚아챘다. 그만해.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거래 몇 건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정비사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 하나로 내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계약 하나로 내가 횡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는 회의장을 향해 돌아섰다. 누가 가장 많은 의결권을 쥐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태겸이 자기 가슴을 내리쳤다. 접니다. 지분은 아직 내 손에 있어. 아래쪽에서 한 사람이 차갑게 대답했다. 지분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서명을 위조할 권리까지 생기는 건 아니야. 회의장 전체가 한순간 조용해졌다. 태겸이 탐 돌아보았다. 아무도 그를 따라 웃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해담을 원해?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거야? 한도진은 죽었어. 그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죽었다고. 그리고 태겸은 내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다. 네 아버지가 직접 살아 돌아와 여기로 걸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무도 내 손에서 해담을 빼앗아 갈 수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 역시 그 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애써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태겸의 마지막 말이 막 끝난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다. 또각, 또각, 지팡이 끝이 바닥에 닿는 소리였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서서히 사라졌다.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내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한쪽 다리를 천천히 내디뎠다. 얼굴에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빠, 한도진,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태겸이 뒤로 물러났다. 아니, 말도 안 돼.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SUV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아버지는 차량이 깊은 계곡 아래로 계속 추락하기 전에 위쪽 비탈로 튕겨나갔다. 광철이 말했던 바로 그 핏자국이 아버지의 것이었다. 도로 보수 작업자들이 위독한 상태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중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원 확인이 늦어졌다. 의식을 되찾고 차량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버지는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동안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동의했다.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계속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유 변호사도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바로 아버지였다. 태겸이 유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습니까? 유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단상 앞으로 걸어왔다. 그의 시선이 태겸에게 멈췄다. 방금 나를 불렀느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태겸은 반걸음 뒤로 물러났다. 아버지는 그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재미있는 연극도 이제 막을 내렸구나, 사위야. 아버님, 그렇게 부르지 마라. 태겸은 입을 다물었다.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 증거 하나를 꺼낼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회의장 모든 사람 앞에 서서 나 대신 모든 것을 끝내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다. 아버지는 화면에 떠 있는 자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건 한 가지뿐이다. 태겸이 내가 돌아올 수 없다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가 틀렸다는 것. 아버지는 화면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 페이퍼 컴퍼니들, 이 자금 흐름, 용기를 내 증언해준 경비원, 태겸이 자기 손으로 서명한 계약서.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다. 목이 메었다. 이 아이가 설득한 사람들, 이 아이가 찾아낸 증거들, 그리고 태겸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든 이 판까지.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모두 내 딸이 해낸 일이다. 회의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제야 나는 아버지가 왜 유 변호사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했는지 정말로 이해했다. 아버지가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가장 절망적인 밤에도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아버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구해 주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구하러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보러 돌아온 것이었다. 나이 든 한 주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결을 계속합시다. 태겸이 돌아섰다. 잠깐만요.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손들이 하나씩 올라갔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거의 한 줄 전체가 손을 들었다. 태겸의 경영권은 바로 그 주주총회에서 정지되었다. 그는 꼼짝도 못한 채 서 있었다. 몇 주 전만 해도 바로 그 사람들이 잔을 들어 그를 축하했다. 이제 아무도 그를 회장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 서명 위조 회의록, 토지 매각 거래, 그리고 SUV 관련 데이터는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태겸은 경영진석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가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정장은 그대로였다. 얼굴도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얼굴 그대로였다. 하지만 발코니에 서서 빗속에 나를 내려다보던 그 남자는 이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잃고 있었다. 권력, 예린.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이었다면 태겸이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아니, 그가 멈칫했다. 당신은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는 게 아니야. 진 걸 후회하는 거야. 태겸이 내 쪽으로 다가오려 했다. 한 달 내내 그의 곁을 바짝 따라다니던 비서가 즉시 옆으로 비켜섰다. 한 주주가 말했다. 권 씨, 경영진석에서 나가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 권태겸. 더 이상 회장이라는 호칭은 없었다. 강 대표가 문 근처에 서 있었다. 태겸이 그를 바라보았다. 강 대표님. 그 남자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자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한테 고개 숙일 줄 알면 사는 게 편하다고 했었지. 태겸의 얼굴이 굳었다. 강 대표는 옆으로 한 걸음 비켰다. 이제 자네가 배울 차례야. 태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몸을 돌렸다. 자기가 모두의 위에 서 있다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순간은 돈을 잃을 때가 아니다. 그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를 더 이상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순간이다. 수사는 그 뒤로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태겸은 횡령, 문서 위조, 불법 자산 거래와 관련된 혐의들을 마주해야 했다. 아버지의 사고 사건은 별도로 분리되었다. 나는 증거가 아직 입증하지 못한 일을 스스로 단정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건
정비사가 돈을 받았다는 것뿐이었다. 태겸의 비서가 출발 전날 밤 정비소에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들 사이의 모든 연락 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내 복수가 아니었다. 그건 법의 몫이었다. 태겸은 한때 나를 멍청하다고 불렀다. 하지만 결국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게 만든 것은 바로 그의 탐욕이었다. 그리고 미숙은 조금 더 천천히 무너졌다. 처음에는 여전히 한남동 저택에서 살았다. 여전히 가사도우미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했다. 여전히 몇몇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냥 오해일 뿐이야. 우리 태겸이는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녀의 전화는 점점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졌다. 한때 앞다투어 집에 차를 마시러 오던 사람들은 하나둘 바쁘다고 했다. 한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대답했다. 요즘은 언니 집에 가기가 좀 그래. 미숙이 얼굴을 찌푸렸다. 가기가 좀 그렇다니 무슨 말이야? 전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해지더니 전화가 끊겼다. 며칠 뒤 그녀는 옛 친구 2명과 함께 백화점에 갔다. 아마 미숙은 자신이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녀는 비싼 가방 하나를 골랐다. 카드를 내밀었다. 단말기에 승인 거절이 떴다. 미숙이 얼굴을 찌푸렸다. 다시 긁어봐요. 직원이 2번째로 시도했다. 여전히 되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친구가 말했다. 미숙아, 그냥 다음에 살까?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기계가 고장났나 봐.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변호사는 확인 절차를 위해 관련 계좌 일부가 일시적으로 동결되었다고 알렸다.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2 친구 중 1명이 시계를 보았다. 나 갑자기 약속이 있었던 게 생각났어. 다른 1명이 곧바로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미숙이 뒤따라 외쳤다. 잠깐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자기 아들이 해담의 회장이라고 자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던 여자는 결국 낡은 가방을 직접 들고 매장을 나서야 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큰 망신을 당할 일은 아직 남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남동 저택의 소유권은 다시 우리 가족에게 확정되었다. 미숙이 집을 비워야 하는 날 나도 그곳에 있었다. 차가 익숙한 대문 앞에 멈췄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미숙은 현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발 옆에는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다. 짙은 붉은색 벨벳 원피스는 사라지고 없었다. 목에 걸려있던 진주 목걸이도 없었다. 예전에 일하던 가사도우미 2명이 안쪽에 서 있었다. 바로 이 집에서 그녀에게 쫓겨났던 2 사람이었다. 미숙이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안색이 변했다. 예린아. 그녀가 계단을 몇 칸 내려왔다. 예린아,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엄마 여기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이제 갈 곳이 없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숙은 누군가 자신을 도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듯 2 가사도우미 쪽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그날은 엄마가 화가 나 있었어. 엄마가 태겸이 말을 들었어. 미안해. 작은 방 하나만 줘도 돼. 나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마당을 바라보았다. 예전 어느 비 오는 밤 나도 이곳에 서 있었다. 맨발로.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휴대전화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어디서 자야 할지도 몰랐다. 미숙은 발코니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어디로 갈지 묻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예린아,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나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말했다. 그날 밤 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미숙의 몸이 굳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문을 닫았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덕분에 알게 됐어요. 저도 다른 문을 스스로 열 수 있다는 걸요. 나는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미숙이 뒤에서 불렀다. 예린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문이 천천히 닫혔다. 미숙은 여행 가방 2개와 함께 밖에 서 있었다. 예전에 그녀는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제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몇 달 뒤 해담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효율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들은 재검토되었다. 납품업체에 진 빚은 계획에 따라 갚아나갔다. 중간 업체들과 관련된 사람들은 차례로 책임 여부를 조사받았다. 아버지는 하루하루 회복했다.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만큼 몸이 회복되자 모두가 아버지가 회장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거절했다. 해담을 구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 이사회 구성원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한 회장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해담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은 내 딸입니다. 투표가 진행되었다. 내가 선택된 것은 단지 한시성을 가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요구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나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현금 흐름 보고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던 내가 태겸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든 약점을 직접 찾아내는 사람으로 변하는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았다. 내가 경영진 사무실에 들어간 날 책상 위에는 거대한 꽃다발도 없었고 고개를 숙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었다. 나도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앞에 놓인 명패를 바라보았다. 한예린. 나는 처음으로 오롯이 내 이름으로 이곳에 들어왔다. 오후에 아버지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유리창 옆에 서서 한동안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예전에는 아빠가 너를 지키는 건 너에게 모든 걸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아빠도 알겠구나.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두는 거라는 걸.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잠시 뒤 아버지는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유리창 밖의 서울은 내가 길거리로 내쫓겼던 그날 밤처럼 여전히 붐볐다. 나는 상복을 입고 있던 그 여자를 떠올렸다. 맨발,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빗속에 서서 아버지를 잃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돈마저 없어지면 내 인생도 끝나는 줄 알았다. 그날 태겸은 내게 물었다. 네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아직도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그때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다. 이제는 안다. 나는 한예린이다. 한 회장님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다. 태겸의 아내였기 때문도 아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 질 수도 있다. 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마지막에 되찾은 것은 집이나 해담만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 문이 내 뒤에서 닫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한 여자가 자기 인생의 열쇠를 스스로 찾아낸 순간 그 누구도 다시는 그녀를 자기 인생 밖으로 내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지 넘치는 예린에게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